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다양한 사연들을 듣고 있는데요. 저도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써보았어요.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은 바로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와 이대로 지내야 하는가인데요. 남편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지만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현재는 만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잘 지내자고 연락이 왔는데 다시 잘 지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자신들과 급이 맞지 않고 제가 남편보다 2살이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편네 집은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던 상황이었고 말 그대로 졸부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이렇게 돈이 많아진 것도 오래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예전부터 잘 살았던 집안도 아닌데 말이야. 아빠가 몇 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사고 보상금이랑 보험금을 받게 되었거든. 그걸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게 개발로 값이 엄청 올라버렸어. 그걸 몇 배로 팔아서 또 투자를 하고 부동산도 엄청 사들이면서 이렇게 된 건데 엄마는 왜 자꾸 우리 집안 급을 언급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구나. 혹시 우리 집이 엄마만 계셔서 그런 걸까? 엄마도 일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혹시나 내가 우리 집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그건 엄마한테 이미 말을 했거든. 장모님 생계에 문제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참 저렇게 반대를 하니 할 말이 없네. 저희 집 역시 아빠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게 되면서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동네에서도 잘 산다고 소문이 났던 집이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서 평범한 집안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 후에도 엄마가 평생 일하지 않고서도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따로 일을 구하시진 않으셨고 가정주부로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현재도 엄마는 절약하시면서 남아있는 재산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셨던 건지 시어머님께서는 결코 이런 집안과 결혼을 시킬 수 없다면서 엄청난 반대를 하셨죠. 그럼에도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지 않을 거면 엄마와도 연을 끊겠다고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너, 내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연을 끊겠다고 나섰니? 내가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연을 끊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얼어 죽을 어머님이야? 너, 내 아들한테 이상한 얘기해서 깨어날 거면 지금 당장 그만둬.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일단 진정하시고 제 상황도 한번 들어보세요. 상황? 무슨 상황? 호르몬이에 직업도 없으시고 거기다가 너는 일반 사무직 아니니? 그 월급으로 엄마까지 부양하기는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깨어낸 거잖아. 우리 아들 월급으로 네 엄마 부양하려고 한 거니? 예, 꿈도 크다. 너네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정신 차리고 너네 엄마 만나서 단판 내기 전에 네가 정리해라. 시어머님의 말에 저도 결혼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집안까지 들먹이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을 할 수 없다고도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만 믿고 결혼을 하자고 했죠. 남편은 말 그대로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와 연을 끊고 집을 나왔다면서 저희 집에서 처가살이 하겠다고 찾아왔던 거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시모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종훈이가 너랑 꼭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하겠니? 어머님, 혹시나 저희 엄마 생계 때문에 고민하셨던 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종훈이한테는 다시 들었다. 어쨌든 이렇게 된 거 잘 지내보자꾸나. 네, 어머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도 잘할게요. 종훈 씨랑도 잘 살게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사실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나 축일 같은 날엔 같이 만나 식사를 하는 정도로 지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 오지는 않았고 남편에게는 종종 연락을 하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진 않았고 남편 역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얘기를 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럭저럭 잘 지내는 고부 사이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상 친밀하게 잘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본성은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 빼고 저만 부르는 일이 많아졌어요. 예, 이번 주말에 뭐하니? 종훈이한테 물어보니까 잔업 있어서 출근해야 한다고 하고 너는 뭐 할 거니? 아, 주말에는 별일 없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시간 있으면 집에 좀 오거라. 이것저것 챙겨줄 거 있으니까 와서 챙기고 가. 갑자기요? 종훈 씨 끝나고 가면 너무 늦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다음에 갈까요? 아니다. 물건 뭐 챙겨서 가기만 하는 거니까 그냥 너만 와도 될 것 같다. 그럼 올 때 연락하거라. 시어머니는 갑자기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연락이 오지 않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의아하면서 찾아갔지만 시댁에 가고 나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웬 이불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혼자서 빨래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너도 온다고 하고 같이 하면 금방 끝나잖아. 이게 다 세탁기로 안 되고 손빨래하는 이불들이라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네? 갑자기 이불 빨래요? 어머님, 이거 제가 못해요. 그냥 업체에 맡기면 금방 될 텐데. 언제 다 가지고 가서 맡기니? 그냥 너랑 내가 후딱 하면 될걸. 얼른 움직이자. 어머님, 저 곧 있으면 가봐야 돼요. 급하게 전해주실 거 있는 줄 알았어요. 이불 빨래는 필요하시면 제가 가면서 업체에 맡길게요. 시어머님은 갑자기 이불 빨래를 해야 한다면서 사계절 이불들을 모두 빼놓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걸 시키려고 불렀구나 싶어서 화가 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약속이 있다면서 빠져나온 후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는지 시어머님은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아니, 얘. 너는 그새 또 일로 바쳤니? 이런 집안일 하면서 친해지는 거지? 그거 가지고 남편한테 쪼르르. 아이고 참. 남편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니? 어머님, 뭐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약속이 있는데 뭐 가지고 가라고 해서 시간 내서 간 건데
갑자기 그렇게 일을 시키시면 너무 당황스럽죠. 다음에 무슨 일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원래 여자들은 집안일 같이 하면서 친해지는 거야. 뭘 모르니까 다 싫다고 하지. 내가 일부러 너 오라고 했겠니? 겸사겸사 청소도 같이 하면서 친해지자고 부른 거지. 친해지려고 이불 빨래 시키는 것이었으면 동네 빨래방 세탁기랑은 절친되겠어요. 다음에는 이런 거 그냥 빨래방 맡겨달라고 말하세요.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님은 포기하지 않고 남편만 빼고 저를 불렀죠. 한 번은 시어머님이 불러서 가보니 시어머님의 여동생, 시이모님이 집에 계시더라고요. 타지에서 살고 계셨던 터라 저도 결혼식 이후로는 처음이었죠. 어머,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내가 못 올 것도 아니? 그냥 언니 보고 싶어서 왔지. 너는 웬일이니? 아, 저는 어머님이 잠깐 들리라고 해서 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종훈이 좋아하는 반찬이랑 이것저것 보내려고 불렀어. 종훈이가 이번에 통 입맛이 없다고 하길래 내가 좀 했다. 가지고 가서 먹어라. 잠깐만 기다려. 예, 저런 시애미가 세상에 어디 있니? 며느리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반찬도 해먹여. 좀 자주 와서 얼굴도 비치고 해야지. 시어머니가 불러야 이렇게 오는 거야? 요즘 며느리가 이렇게 안 와도 되는 거니? 어머, 남편은 저희 친정에 명절이나 모임 아니면 가는 일도 없는데요? 심지어 전화번호도 몰라요, 이모님. 남자랑 여자랑 같니? 여자는 자고로 시댁이 잘해야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다. 에이, 그건 너무 옛날 사상이죠.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옛날 마인드면 처음부터 집도 남편이 다 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집도 반반하고 예물 받은 것도 없는데 예단까지 싹 다 해갔잖아요. 이모님은 저번에 뭐 받으신 거 아니세요? 어머머머, 얘 좀 봐. 뭔 소리 하는 거야? 결혼할 때 언니가 다 준비하고 한 결혼이잖아. 얘 이상한 소리 한다, 언니. 예, 아가, 여기 있다. 다 챙겼으니까 이제 가보거라. 저의 말에 화들짝 놀란 시어머님은 갑자기 저에게 다 챙겼다며 후다닥 내보냈어요. 얼마 뒤에 시어머님이 다시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따져 물으시기도 했죠. 예, 너는 어떻게 내 체면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니? 그렇게 얘기하고 가버리면 어떡해?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내내만 하면 되는 거지. 너 시모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알고 있어?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어머님, 왜 결혼할 때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 체면 살려주면 될걸. 그걸 굳이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휴, 넌 아무리 봐도 이뻐할 구석이 하나도 없니? 됐다.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시어머님은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니 결혼식 때에도 시댁 식구들이 자꾸만 결혼참 공짜로 한다며 얘기를 하길래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다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 말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사실 주변에서는 시댁이 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결혼을 할 때는 한 푼도 보태주거나 해주신 게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희끼리 다 갖출 건 갖출 수 있었고 친정에서도 도움을 줘서 결혼을 한 것이었는데 시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너무 황당했답니다. 시이모께서는 제가 너무 건방지다며 남편에게도 전화를 해서 말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사람 창피하게 왜 그러냐고 말을 했답니다. 결국 시어머님은 저에게 다시 전화를 해 오셨죠. 너, 내가 정말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겨우겨우 받아줬더니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냥 어른이 말하면 네네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또 쪼르르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 어머님, 남편이 안 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시모님께서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쨌든 이 난리를 나게 하니 시모도 너무 화나서 종훈이도 안 보고 싶다고 했다. 어머님, 그게 어떻게 제 잘못이에요. 왜 제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며 거기다가 시모님께서 건방지다고 남편에게 전화한 건 화가 안 나세요? 아이고, 아들이 여자 잘못 만나서 단단히 미쳤구나, 미쳤어. 그래, 너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봐라. 나중 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 거다. 시어머님께서는 남편이 여자를 잘못 만나 미친 거라며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님의 태도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님과 함께 잘 지낼 필요 없다며 말을 했어요. 당신 정말 미안해.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아마 엄마가 이모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 봐. 이번 기회에 단단히 잡으려고 한 건지 이모도 너한테 괜한 얘기를 했나 보다. 이모님이 그러신 건 별로 신경 안 쓰이는데 어머님한테는 좀 내가 참을까 싶기도 하네. 아니야. 엄마가 괜히 자기 체면 살리려고 거짓말 한 거를. 솔직히 이번에 남들 시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고쳐야 돼. 주변에서도 다 엄마가 부자라 아부 떠는 사람들만 있지. 정작 제대로 얘기해주는 사람들도 없거든.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야 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봐야지. 그렇지만 다음에도 또 이렇게 무시하시면 나는 독하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어머님이 그나마 돈을 벌고 나서 밝아진 것 같아서 좋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 도가 지나치더니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님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했죠. 어떤 일이든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어머님의 태도에 저도 힘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께서 먼저 저에게 만나자고 하셨죠. 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너무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날 서서 얘기를 했는걸요. 저도 죄송해요. 이번에 내가 상품권을 좀 받은 게 있는데 너랑 같이 쇼핑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언제 쉬니? 괜찮으면 같이 갈래? 좋아요, 어머님. 주말은 너무 번잡할 테니 평일에 연차 써서 찾아뵐게요. 저는 시어머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도 강하셨던 시어머님께서 먼저 만나자고 한 건 큰 용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과 약속을 잡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 댁에 찾아가니 어머님께서 잠시 옷을 입고 오겠다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가, 나 아직 다 못 챙겨서 잠시 기다리고 있을래? 아, 저번에 받은 상품권이 안방에 있는데 그거 좀 챙겨다오. 네, 어머님. 상품권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안방 드레스룸에 있어요?
그래, 그래. 드레스룸 거울 앞쪽에 보면 있을 거다. 잘 챙겨야 돼. 100만 원권으로 몇 장 있으니까. 시어머님께서는 챙기고 있을 테니 안방에서 상품권을 찾아주라고 하셨고, 화장대에 가보니 상품권 봉투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와 시어머님에게 드렸습니다. 백화점에 도착을 하고 나서 시어머님께서는 제 옷도 사주시고 본인 옷도 사면서 같이 쇼핑을 했어요. 아직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도 적극적으로 시어머님의 쇼핑을 도와드렸죠. 그러다가 시어머님께서 예약을 한 가방이 있다면서 저를 데려가셨어요. 내가 전에 예약을 했던 가방이 있는데 오늘 나온다고 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상품권 다 가지고 온 거야. 이번에 쓰려고. 아, 그러시구나. 상품권을 몇백만 원씩 모아두셨어요? 주변에서도 선물로 주기도 하고 내가 사둔 것도 있고 안 쓰고 놔뒀다가 이렇게 하나씩 살 때 쓰는 거지. 보자. 아니, 왜 상품권이 하나가 비는 거지? 네? 어머님, 잘 찾아보세요. 상품권 부족하세요? 이상하다. 오늘 아침까지 다 세고 나왔는데 100만 원짜리 하나가 비네. 그럴 리가요. 계속 상품권은 제 가방에 그냥 담아두셨잖아요. 잘 세어보세요. 아니면 어머님이 잘못 세신 거 아니에요? 얘는 무슨? 내가 뭐 잘못 살 일이 뭐가 있니? 부족하시면 그냥 다른 걸로 결제하세요. 상품권 개수를 잘못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놔두신 거일 수도 있으니까. 뭘 다른 곳에 놔? 아니, 이거 사려고 가지고 온 건데 내가 다 계산을 해보고 빼놓은 거란 말이야. 어머님, 일단 그냥 구입하시고. 혹시 네가 가져갔니? 솔직히 말해봐.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제가 왜 어머님 상품권을 가지고 가요? 너 오기 바로 전에 상품권 개수를 셌거든. 그 이후로 너밖에 봉투 만진 적이 없는데 그럼 네가 아니면 얘가 자동으로 없어졌다는 거야? 어머님, 제가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상품권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너 아니면 누가 가지고 가? 우리 집에 온 사람 너밖에 없고 상품권도 네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니? 저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저를 보고 시어머님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하셨죠. 이래서 내가 교양 없는 애들이랑 엮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 아무리 궁해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 돈에 손을 대? 어머님, 아니라니까요.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마구 당기면서 찢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께서 제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서는 사람들도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서 소란스러워지자 누군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자, 이제 그만하시고 진정하세요. 제가 여기 백화점 창업주입니다.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안 되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얘기해 보시죠. 아, 여기 백화점 사장님이세요? 아니, 이건 저희 개인적인 가정사이니 상관하지 마세요. 들어보니 상품권이 없어지신 모양인데 일단 진정하고 CCTV나 영수증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아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얘가 돈이 궁해서 제 돈에 손댄 거예요. 그러니 신경 쓰지 마세요. 사모님, 여기 상품권 하나 떨어져 있는데 혹시 이거 아니실까요? 네? 아니, 그게 왜 거기서 떨어져 있어? 혹시 모르니까 CCTV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어머님께서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품권을 보고 민망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화도 나고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아유, 떨어져 있었나 보네요. 아이고, 며느리분께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어? 아니 혹시 정릉에 있는 파란 대문집에 안 살았나요? 저요? 아, 네. 정릉에 있는 파란 대문집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 그럼 제조공장 운영하셨던 김 사장님 따님이신가요? 네.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저 거기 살았던 양씨 아저씨예요. 아이고, 이렇게 만나게 되니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여기에? 어머님, 아버님은 잘 계시죠? 창업주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정릉 파란 대문집에 안 살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맞는다고 하니 깜짝 놀라면서 자신이 거기에 새들어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얼굴을 자세하게 보니 정말로 집 바깥에 살았던 아저씨였어요. 그때 사업이 망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왔는데 사정이 딱한 아저씨를 구제해 준 것이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아이고,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결혼까지 했다니? 어렸을 땐 김 사장님 판박이었는데 지금은 어머니랑 똑 닮아서 금세 알아봤어요. 아, 네. 반가워요, 아저씨. 그때 꽤 오래 사셨죠? 그렇죠. 한 2, 3년 산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아, 아빠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사를 갔고요. 아, 어쩐지 제가 나중에 찾아가 보니 번호도 바뀌고 이사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우님 사업장도 찾아봤는데 없더라니. 그러셨군요. 네. 아빠가 종종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백화점까지 운영하시다니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건 다 김 사장님 덕분이죠. 이 빚을 갚을 날이 이제 온 것 같네요. 사장님의 말에 저는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며칠 후에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엄마를 뵙겠다며 집으로 찾아왔고 우리 가족들은 모두 모여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사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죠. 사실 제가 김 사장님께 도움을 받은 게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잘 풀리셨다니 다행이네요. 저희 애들 아빠도 살아있었으면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사모님, 사장님께서 혹시 말씀을 안 하셨나요? 네? 아, 어떤 걸요? 저한테 사장님 관련해서 말해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역시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사실 사장님께서 저한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큰 돈인데 조건 없이 바로 빌려주셨어요. 네? 돈을요? 그런 말은 없었는데. 그리고 그런 거라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애들 아빠도 큰 돈도 아니고 그러니
받을 생각 없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큰 돈이었는데요. 그 돈 받고 저 다시 사업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이 잘 되어서 이렇게 백화점 창업주로 잘 살고 있는 거고요. 창업주는 본래 의류 사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거의 도망치듯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이었죠.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전전하다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빠가 집 남는 곳으로 이사를 오라며 얘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정말 적은 돈으로 집을 빌려주었고 가족들이 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일자리도 소개를 해주어서 나중에 이사를 갈 때쯤에는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아빠는 그분께 사업자금을 빌려주시기도 한 거였죠. 그 돈이 1년치 월급 정도라 사업을 하기에는 보탬이 많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김 사장님께서는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그냥 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김 사장님께 받았던 것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졸라서 자격증을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 남편 글씨랑 도장이 많네요. 이런 게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아유, 아마 김 사장님 성격으로는 이렇게 작성만 하시고 버리셨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된 것 같네요. 아유, 괜찮아요, 사장님. 저희 애들 아빠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때 힘들었을 때고, 저희도 다른 분들 도움받으면서 살았던 기억도 있어서 정말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김 사장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잘 살지 못했을 겁니다. 김 사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사업에 더 열중할 수 있었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꼭 이 빚을 갚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은 바로 백화점 지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정말 깜짝 놀라서 받을 수 없다고 극구 반대를 했지만 사장님께서는 이것마저 받지 않는다면 평생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저희는 그렇게 백화점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가족들에게 모두 고르게 나눠주셨고 거기다가 백화점에서 의류 브랜드를 오픈하게 되었죠. 엄마가 오픈을 하신 브랜드는 출시 이후부터 꾸준히 수익을 내서 대박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님께서는 너무나 배 아파하셨죠. 그래서 무리해서 투자를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지 저에게도 자랑하듯이 전화를 해 오셨어요. 예, 너네 집 장사는 잘 되냐? 네, 어머님. 이번에 론칭해서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님 요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어, 그래. 아유, 그거 옷 조가리 팔아서 얼마나 벌겠니? 어머님한테도 그 돈 쫌쫌따리 모으지 말고 투자하라고 해라. 투자요? 아, 저희 엄마는 투자는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 너도 백화점 지분 받았다고 했지? 그거 처분해서 투자해. 요즘 누가 백화점 옷을 사 입어? 이제는 투자해서 돈 불리는 게 더 좋은 거란다. 백화점 지분 처분 다 해서 투자 시작하렴. 어머님, 저도 별로 투자는 안 맞아서요. 아유,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됐니? 나처럼 머리를 써야 부자가 되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님은 저의 말에 비웃기만 하셨어요. 얼마 뒤 시어머님께서는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예, 너희 어머님 일은 잘 되시니?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그날 이후로 연락도 없으셔서 아직 화가 나셨나 했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투자를 좀 했는데 잘 안 됐어. 근데 좀 좋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혹시 너희 어머니께 부탁 좀 해보면 안 되겠니? 네? 어머님, 저희보다 어머님이 더 넉넉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부탁을... 그치. 그렇긴 한데 당장 쓸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다 처분하면 다시 줄 수 있으니까 이번만 부탁 좀 하자. 아,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번에 론칭을 해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은 없을 것 같은데 급하시면 종훈 씨한테 말해볼까요? 아니다. 종훈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시어머님께서는 무리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결국 투자금을 모두 날려버린 듯 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게 되었고 살던 집에서도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근근히 식당 일을 나가면서 생활비를 벌고 계시죠.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신이 부자였을 때 옆에서 붙어있던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다들 외면하기 바빴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님의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잘된 것 같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어머님께서 전화 오셨어.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아휴, 내가 엄마랑 전화 좀 해볼게. 그걸 왜 당신한테 전화를 한대? 그나저나 어머님도 참 갑자기 투자에는 왜 무리해서 하신 거야? 몰라. 아마 어머니께서 백화점 지분도 받고 브랜드도 운영한다고 하니 질투나서 그랬겠지. 아무튼 오히려 지금이 더 나아. 한동안 갑자기 돈 벌더니 엄마가 이상해졌었거든. 그나마 집이라도 건진 게 다행이지. 차라리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좀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도 엄마 전화와도 반응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시어머님께서는 종종 저에게 연락이 왔지만 아직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를 경멸하면서 의심을 했던 시어머님의 눈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시어머님과 냉전 상태로 지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되고 있네요.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하는 남편이 맞는 걸까요? 요즘 따라 돌아가신 아빠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난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엄마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거지만 거기다가 아빠가 하신 선행 때문에 이렇게 더 넉넉하게 살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저희 남편은 아빠를 인생 멘토로 삼았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있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인생에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한 사람을 35년 만에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변했어도 예전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35년 전에 많이 부족했던 그때의 시절은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어요. 남편은 철도 공사를 했었고
저는 식당 일을 했었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지만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옆에 있어서 항상 행복했었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출산날이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만삭이 된 무거운 몸을 이끌며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시댁에 들어온 저를 바라보신 시모는 주방에서 과일과 차 좀 준비해 달라면서 평소와 다른 굳은 얼굴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처음에는 시모가 저를 잘 대해 주셨지만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었죠. 80년대 중반 시절을 겪어오신 분들이라면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때부터 임신 기간 중에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이 가능한 초음파 검사 기기가 국내에 완전히 상용화되었었죠. 저도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결과에 상당히 큰 실망을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었기 때문에 시모는 제가 시술을 받길 원했었어요. 성별 감식부터 시술까지 한 3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었었죠. 시모는 예약까지 해두실 정도로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던 딸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강하게 거부를 하자 그때부터 시모는 저를 막대하면서 온갖 상처를 주셨습니다.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보려 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와의 갈등이 심해졌고 그 영향이 남편한테까지 이어지면서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오게 되었었죠. 시모가 저를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시키는 대로 주방에 들어가 과일과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누가 왔는지 시모가 벌떡 일어나 누군가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과일이 담긴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는데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서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바닥으로 떨어진 접시가 깨짐과 동시에 제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바닥으로 떨어진 과일 접시가 깨지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임신한 여자가 놀랐는지 남편의 품속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저에게 애 떨어지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시더니 처음 본 임신한 여자를 소파에 앉혀주더니 바닥에 깨진 접시를 서둘러 치우라며 저를 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멍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남편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 여자 누구길래 집안일을 왜 이렇게 못해요? 제 뱃속에 있는 어머님 손자가 많이 놀랐을까봐 걱정이에요. 일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는데 당장 자르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곧 해고시킬 배불뚝이 식모인데 내일부터 우리 집 식구가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뭘 멍하니 서 있어? 깨진 접시 치우라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여자가 누군데 옆에 앉아 있는 건데 내 두 눈으로 보인 장면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빨리 대답해 보라고. 두 눈으로 봤으면서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내가 바람이라도 폈다는 말을 직접 듣고 싶기라도 한 거야? 딱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아, 이제 알겠네.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있다던데. 오빠랑 결혼한 사람이 저 여자야? 어쩜 생긴 것도 정말 식모같이 생겼네. 그래서 언제 이혼할 건데? 내가 그래서 다들 한자리에 부른 거다.
며느리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지금 너는 내 아들과 새며느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많이 났겠지만, 그래서 당장이라도 간통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겠지만, 그래봤자 1, 2년 살다 나오면 끝이다. 별거 있니? 시간만 때우다가 나오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시간과 감정을 소모할 바엔 차라리 뭐라도 하나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어? 네가 악착같이 지키려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조만간 태어날 텐데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힘든 시간을 보내려 하지 말고 이거 받고 새삼 살도록 해라. 어차피 너도 뱃속의 아이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 그 정도 돈이면 당분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지?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너희 사돈어른께서 최근에 폐암으로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지? 아무래도 탄광 작업을 오래 하셨으니 배에 무리가 많이 오셨겠지. 치료비까지 생각해서 넣어놨으니까 좋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자. 너희 가족 지금 병원비도 없어서 힘든 상황인 걸 알고 있는데 그거라도 가져가야 너희 사돈 명줄이라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지 않겠니? 혹시나 딴 생각할까봐 하나 더 얘기해 주겠는데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올 며느리 집안이 90억 정도의 재산과 상가들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 집안이다. 새 며느리가 지금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일이 상당히 복잡해졌거든. 하루빨리 너랑 이혼시키고 새 며느리와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길 원하고 계신다. 그런데 네가 간통죄로 소송한다느니 쓸데없이 그 집안 식구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너희 집안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네가 시술 안 받고 악착같이 지키려 했던 뱃속의 아이한테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세상은 말이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지금 같은 시대에 돈만 주면 뭐든 가능하다는 거 알지?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거다. 저는 그때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간녀와 남편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편의 한쪽 손은 상간녀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조건을 받아들일 거면 돈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모든 불이익을 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갈 생각이면 곧바로 일어나서 나가면 된다고 하시길래 저는 시모가 건넨 돈을 들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려치는 것밖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저 혼자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자신도 없었을 뿐더러 뱃속의 아이한테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많았죠. 더군다나 아빠의 병원비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저희 집안 형편에 시모가 내밀었던 위자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고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온갖 치욕을 당했지만 지금 당장의 분노가 아닌 현실을 바라봐야만 했고 돈을 들고 나가는 저를 보면서 시모와 상간녀는 뭐가 그리 좋은지 제 뒷모습을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언젠간 그 사람들에게도 벌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시모가 원하는 대로 저와 남편은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받는 정신적 고통 또한 참아내야만 했어요. 스트레스는 아이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을 추스를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께는 남편과 이혼했다는 말을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 꺼내지 않고 있다가 어느새 출산의 고통이 와서 산부인과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엄마는 조서방이 왜 오지 않냐며 물어보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악물고 힘겹게 지켜낸 제 딸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제 품속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안기자 시모와 남편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말에 시술을 하자고 했을 때 거부하면서 지켜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날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제 딸을 안고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출산을 한 이후 엄마는 산부인과에 찾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해 계속 물어보시길래 이혼을 하게 됐다며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받은 돈으로 아빠의 병원비까지 전부 납부했다며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자 엄마는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모의 잘못이라며 원통해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돈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세상 밖으로 태어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어요. 시모가 준 돈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가 있었고 저는 악착같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제 딸을 키웠습니다. 식당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왔던 저는 식당 사장님과 사모님이 제 사정을 전부 다 알고 있어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들을 천천히 헤쳐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2번 다시 얼굴을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식당에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온 거라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나 해? 당신 장인이 우리 집에 와서 지금 난리도 아니야. 당장 가서 네가 말려.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병원에 박혀 있으면 되지. 왜 기어 나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우리 아빠가 거기에 왜 가는데? 분명 아침까지도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동안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잖아. 그럼 내가 당신한테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찾아왔겠어?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집에 경찰까지 쫙 깔린 거 알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계셨던 사장님은 서둘러 시댁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제 딸을 대신 돌봐주시겠다며 재촉하셨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일로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뒤따라 가게 되었고 시댁에 도착하니 경찰들이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엄마가 아빠를 부르고 계셨어요. 아빠는 시모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어차피 살 날 며칠 남지 않았다고 더욱더 난리를 치셨죠. 엄마와 저는 아빠에게 남편과 이혼을 한 걸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건강 상태가 악화가 되실까봐 최대한 신경 쓰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아빠가 한참 동안 사위가 병원에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셨는지 엄마한테 물어보시다가 이혼까지 하게 된 걸 알게 되었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모든 일들까지 전부 밝혀지게 되었죠. 저와 엄마는 아빠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난리를 치셨고 남편까지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소리를 치시며 분노하셨습니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뿐이라고요. 몸도 좋지 않은 양반이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건데? 당장 돌아가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아들놈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 당연히 내 딸을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허락한 건데? 뱃속의 아이가 딸이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야? 자네도 빨리 안 들어와? 오늘 아주 끝장을 볼 거라고. 너희들이 준 돈으로 내가 치료를 받을 것 같아? 우리 딸 인생 망친 놈들이니까 똑같이 망가져야 되는 거라고. 왜 너희들만 잘 살아야 되는 건데?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막대해도 된다는 거야? 고작 돈 몇 푼으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세상 떠나는 거 외로웠었는데 이참에 아주 잘 됐네. 너희들도 오늘 나랑 함께 갈 줄 알아? 아빠, 그만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저희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라고요. 저도 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싶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에요. 저는 아빠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저랑 엄마도 생각하셔야죠. 아빠는 이미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댁 집안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몰래 시댁에 들어간 경찰들이 아빠를 제압하면서 상황을 겨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시모의 팔을 끝까지 잡고 계시면서 같이 떠나자며 난리를 치시다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지 갑자기 숨을 거칠게 내쉬셨어요. 호흡곤란이 오셨는지 안색이 안 좋아지셨고 발작을 일으킨 모습을 본 경찰분들께서 아빠를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가는 도중에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고 저희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었죠. 엄마와 저는 아빠를 잃은 슬픔에 오열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건장한 남자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멈추세요. 왜 물건들을 부시냐고요? 엄마, 경찰에 당장 연락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겠어? 그때 돈 쥐어줬으면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살면 되는 거지. 하마터면 가부될 뻔했잖아. 우리 아빠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나는 이미 너 때문에 남편과 아빠를 잃었고 내 삶까지 전부 망쳤는데 이게 왜 우리 잘못이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건 정말 아니지 않아? 너는 가진 게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야? 당장 이 떨거지들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한 번만 더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땐 너도 그렇고 네가 지키려던 자식까지 전부 다 세상 빛을 못 보게 할 줄 알아. 알겠어? 상간녀는 저에게 마지막 경고라면서 건장한 남자들을 시켜서 아빠의 장례식장의 물건을 전부 다 던지고 부순 뒤 돌아갔어요. 엄마는 상간녀의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넋이 나간 얼굴로 눈물을 흘리시며 훼손이 된 영정 사진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 정신에 문제가 생기셨는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셨고 제가 모든 걸 짊어져야만 했어요. 식당 사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든 삶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할 뻔했지만 저희 가족을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게 버틸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삶의 안정을 찾게 된 이후 저희 식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 곳에서의 생활은 좀처럼 좋아질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서 새 출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엄마와 함께 제 딸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이사도 수십 번 하게 되었고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어요. 없이 살면 몸이 고생한다고 엄마도 아빠의 곁을 따라가고 싶으셨던 건지 저와 제 딸만 바라보면서 살아오시다가 췌장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결국 저는 딸과 단둘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만 했고 무럭무럭 자라는 딸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뒤로한 채 눈앞에 보이는 딸의 인생은 꼭 성공시키고 싶어서 모든 걸 쏟아 부었고 그런 희생을 딸도 알았는지 제 희생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딸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딸이 성공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60이 되어 버렸고 딸도 30대 중반을 넘어가게 되었죠. 아픈 기억들도 있었지만 모든 걸 이겨낸 결과가 좋아서 딸과 사는 게 하루하루 행복했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결혼 문제였죠. 딸은 제가 혼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죠. 딸의 인생이니 제가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로 인해 딸의 인생에 피해가 갈까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저녁에 딸과 함께 외식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들렸는데 그곳에서 전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저 곧 퇴근하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환자분 좀 다시 병실로 모셔드린 뒤 나올게요. 오시는데 힘들거나 하진 않으셨죠? 퇴근 시간이라 차가 좀 막히긴 했는데 그래도 집이랑 가까워서 오래 걸리진 않았어. 저기 벤치에 앉아 있을 테니까 천천히 준비해서 나오면 되겠다. 잠깐만. 이게 누구야? 우리 서로 구면이지 않아요? 잠깐 얼굴 좀 봐봐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억력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 어머나, 너 정임이 아니니? 엄마,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담당하는 병실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이세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지금 위암으로 고생 중이시긴 한데 그래도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이겨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알고 계신 거예요? 저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정임이 딸이라는 거야? 아니,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생기네. 내가 그동안 인생을 헛살지 않은 것 같다. 의사 선생, 내가 친할미야. 어쩐지 정이가고 누구랑 많이 닮았다 했는데 내 아들과도 아주 빼다 박았구만. 좀 이따가 내 아들 온다고 했으니까 얼굴이나 좀 보고 가지 그래.
살다 보니 정말 별일 다 겪네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날 수가 있죠?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말고 그만 돌아가시죠. 선아야, 여기서 병실까지 너 말고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되니? 우리는 저 사람과 마주치면 안 되는 사이거든. 엄마가 예전에 아픈 과거에 대해 얘기해 준 적 있지?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딸은 사색이 된 얼굴로 휠체어에서 손을 뗐어요. 그리고 천천히 뒷걸음질 치더니 제 옆으로 다가왔죠. 전시모는 살짝 당황한 얼굴로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지만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딸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저와 딸을 다급하게 부르더니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그런 거면 용서해달라면서 지난 일로 얼굴을 붉히지 말라며 애원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용서를 해달라고요? 세상 떠날 때 됐으니까 좋게 마무리하고 떠나고 싶으신가 봐요. 저는 아직도 가끔씩 그때의 기억들이 꿈에 나와서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요. 당신과 그놈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면서 어떻게 용서라는 말이 나와요? 저희 인생에 그만 들어오시죠. 이미 30년이 훨씬 지난 일들이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요.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저는 받아줄 생각 없어요. 나도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세월이 흐른 만큼 과거의 일들을 후회하면서 살고 있었고 너를 언젠가 만나게 되면 미안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예전에 엄마의 시어머니였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만들고 저희 가족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친할머니가 딸이라고 시술을 하려는 거 엄마가 끝까지 지켰었다면서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을 전부 다 들었거든요. 그건 그냥 과거일 뿐이야. 어찌됐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잖아. 그때 당시 남아 선호 사상이 워낙 강해서 그런 일들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저는 당신이랑 조금의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괜히 저희와 엮일 생각하지 마세요. 선아야, 네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면 다른 의사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제가 금방 온다고 했었잖아요. 아직 저녁 날씨는 쌀쌀하다고요. 이제 그만 병실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고개를 돌려보라고요?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거냐고요? 시모는 전 남편에게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하자 전 남편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담당 의사인 제 딸이 자기 친딸이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전 남편이 자기 핏줄인 딸에게 다가가자 제 딸은 뒷걸음질 쳤고 저희는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몸을 돌렸는데 전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다짜고짜 무릎부터 꿇었어요. 그리곤 제 바지를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죠. 남편의 눈빛은 저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보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동안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나도 피해자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었어. IMF로 집안의 위기가 찾아왔었고 그 집안에도 회복하기가 힘들 만큼 경제적인 손해가 막대했었는데 그때 가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도와주다가 우리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결국 그 집안 식구들도 빈털터리가 돼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까지 오고 말았었지. 그때부터 그 사람이랑 하루도 빠짐없이 싸웠고 아들까지 뺏긴 채 결국 서로에게 너무 큰 피해만 주는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어. 그때부터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 계속 당신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일하던 식당에도 찾아가 봤지만 이사를 했다는 소식만 듣고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까지 혼자인 몸으로 살아왔던 거야. 당신이 떠나간 후에야 내가 잘못한 걸 알게 됐지만 그땐 이미 후회도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우리 아버지는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에 뛰어들다가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지금까지 이 악물고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한번 무너진 가정은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 보다시피 지금 나도 하루하루 힘들게 일당직 하면서 어머니와 삶을 연맹하고 있는 중이야. 병원비도 몇 달치나 밀려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 병만 괜찮아진다면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일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 그런데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 몰랐고 우리 딸이 어머니 담당 의사였다는 게 너무 놀라워. 그래서 뭘 바라시는 건데요? 우리 엄마한테 하시는 말을 대충 들어보면 엄마와 저를 과거에 내치고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는데 IMF로 인해 모든 게 무너졌고 지금까지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인 제가 당신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되니 눈앞에 길이 열린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무릎 꿇고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으세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냐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의사가 되고 삶의 여유가 있어 보이니까 저희한테 빌붙고 싶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는 당신들이 아무리 제 친할머니고 친아빠라 할지라도 그동안 엄마가 살아온 세월을 보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엄마랑 제가 당신들 사정 봐줄 만큼 마음이 넓지가 않아서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같은 피가 아니에요. 시모는 제 딸의 반응에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와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빌붙으려는 이유를 딸도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시모는 딸의 상상도 못한 반응에 몸부림치면서 친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하셨어요. 하지만 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 딸은 시모의 담당을 다른 의사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삶과 다르게 전 시모와 남편의 삶은 180도 달라진 상태였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 정도로 심각해 보였죠. 그 사람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니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제 딸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 계속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딸은 더 조건이 좋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친아빠의 얼굴을 처음 본 딸은 자기 아빠에 대한 분노만 남아있던 상태였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전 시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과거에 저를 내쳤으니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평생 빚에 쪼들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뉘우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전 남편이 제 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벼랑 끝에 몰리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잖아요. 안 좋은 일이 터지기 전에 제가 먼저 손을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와 제 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인생, 이제야 행복이 찾아왔나 싶었는데 또다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아 걱정이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은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여성입니다. 항상 제 자신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제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고 살았네요. 그러다 문득 이곳의 사연들을 접하고 제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전 여느 평범한 주부들과 마찬가지로 그때 그 시절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났어요. 친정 형제들도 많은 데다 그 집안의 막둥이로 태어나 엄마는 이미 노모이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저는 큰언니네 며칠, 작은오빠네 며칠 이렇게 엄마와 함께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살았네요. 친정을 원망한 적은 없지만 어린 나이에 안락한 집이 없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큰언니네 작은오빠네를 전전하고 살면서 성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만난 게 남편입니다. 하루빨리 집 없는 서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 남자면 평생을 믿을 만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을 많이 믿었다기보다 절 처음 본 순간부터 결혼하기까지 시부모님이 정말 너무 잘 대해주셨어요. 친부모님처럼요. 시부모님 자리가 너무 좋았던지라 그동안 제가 친정집에서 사랑을 받은 날들보다 시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게 더 컸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던 것도 컸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우리 시부모님 같은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라기보다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철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늘 제 걱정을 먼저 하셨죠. 아이고, 네가 장하다. 우리 영식이랑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똑 부러진 너 아니었으면 우리 영식이 어찌 됐을지.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절 항상 좋게 봐주시는 거죠. 전 어머님, 아버님을 영식 씨 덕분에 만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영식 씨 걱정 그만하셔도 돼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네요. 난 네 친엄마다. 그렇게 생각해라. 보고만 있어도 아까운 것. 예쁘다 아주. 친엄마처럼 생각해. 나를 시엄마가 아니고. 늘 친정 엄마보다도 가깝게 대해주셨죠.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더 컸어요. 이렇게 남편까지 착실하면 정말 완벽한 인생이었겠지만 남편은 자애로운 부모님 밑에 철없는 망나니 그 자체였죠. 결혼을 했음에도 시부모님의 재산을 생각하며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늘 가게에는 외상을 달기 바빴고 일을 하러 나가선 행반치고 들어오는 일이 많았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못 믿어 하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변하겠지, 철이 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이 많았기에 남편이 생활비를 벌어다 주지 않아도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친정에서는 그런 저에게 복이 터졌다고 누누이 말을 했었죠. 그리고 친정은
저에게 늘 도움을 청하기 일쑤였어요. 수중에 돈 한 푼 없었지만 친정 형제들은 제 수중에 돈이 많은 줄 알았죠. 너는 그래도 시집 잘 간 거야. 어디 김서방 같은 사람 또 있니? 사람이 조금 모자라서 그렇지. 돈 걱정을 하고 살기를 해. 모시는 시부모가 까다롭기를 해. 네가 우리 형제들 중 팔자는 제일 폈다야. 팔자도 타고난 거라던데. 그래서 그런데 네 형부 이번에 300만 원만 있으면 딱 모든 게 해결된다는데 좀 해줄 수 없냐? 내가 너 아니고서야 누구한테 부탁하겠어, 안 그래? 언니, 나 돈 없어. 생활비도 시어머니한테 타서 쓰는데 내가 여윳돈이 어딨어. 미안해. 도와주기 힘들겠네. 너네 형부 교도소 가는 꼴 보고 싶어? 그럼 이 어린애들은 어쩌라고? 너 정말 이렇게 모른 척 할 거야? 너무한다. 저에게 말하면 돈이 나올 줄 아는 친정. 너무 지겨웠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크게 돈 사고를 치신 형부 때문에 애원하는 언니를 보고 있자니 외면하기도 그렇고 돈은 없고 저 역시도 마음이 답답했죠. 이런 얘기를 신랑한테 의논하자니 남편은 정말 믿을 만한 구석이라곤 없는 남자였고요. 그저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이었죠. 하지만 남편이었기에 얘기했어요. 둘째 언니가 급하게 300만 원만 꺼달라고 하는데 혹시 여윳돈 좀 있어? 형부가 큰 사고 치셨나 봐. 자기 돈 없지? 내가 돈이 어딨냐? 너네 집은 하여간 뭐 도움 주는 건 없어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지.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민폐라고 했어? 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 그냥 필요하니까 좀 꺼달라는 건데 남도 꺼주면서 가족인데 말을 그렇게 해야 해? 가족? 너네 가족이 가족이냐? 잘린 식구 주렁주렁. 그때 내가 너한테 첫눈에 반하지만 않았어도. 아유, 내 화근이다. 남편은 역시나 돈이 없다고 하였어요. 돈을 기대한 건 아니었고 그냥 내 마음의 위로나 바랬던 건데 역시나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면 큰 싸움이 날 것 같아 중단했죠. 남편은 외동으로 자랐기에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 둘째 언니네 집이 걱정되어 저도 모르게 웃지도 않는 나날들이었어요. 어디서 300을 융통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제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는 단번에 알아채셨습니다. 제 근심을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네요. 아기, 무슨 일 있냐? 표정이 어둡다. 혹시 뭐 나한테 할 얘기는 없고? 고민 있으면 다 털어놔 보렴, 어? 아니에요, 어머니. 요새 좀 어지러워서 그랬나 봐요. 어머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너무 신경 쓰이게 했죠? 죄송해요. 어지러워서 그런 게 아닌데 뭐. 얼른 얘기해봐. 나한테 얘기 못할 게 뭐가 있냐? 친정엄마라고 생각해, 어? 절대 어머님한테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하나 믿을 곳 없는데 시어머니만이 유일하게 제 말을 들어주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묵묵히 저를 안아주시곤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흔쾌히 주셨어요. 전 그 돈을 받고 엉엉 울었네요. 어머님은 갚지 않아도 된다며 이런 일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가족이니까 어머님도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어머님의 바다 같은 깊은 심성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평생 시부모님을 내 친부모처럼 모시겠다고 말이죠. 남편이 곁을 많이 내주진 않았지만 시부모님만 있다면 괜찮다고 말이죠. 그렇게 다짐했어요. 300이면 되냐? 혹시 더 필요한 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숨기지 말고 말해. 알겠지? 엄마 속상하다.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까요? 어머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됐어. 우리 영식이 옆에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더니 딱 지밖에 모르거든. 누가 저 꼴 보고 살겠냐? 안 그러냐? 그나마 네가 옆에 있어서 안심이 돼. 고맙다. 시어머니는 제 존재 자체를 고마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아버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쓰러지셨어요. 거동도 하실 수 없게 되었고 요양원으로 모시자니 제 마음이 찝찝하여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병간호를 시작하였고요. 어머님은 간병인을 모시자고 하였지만 아버님 어머님께 받은 사랑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고 싶어 가시는 동안 제가 지극히 모시고 싶었네요. 전 그렇게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몸도 안 좋아지셨는데 치매까지 온 아버님을 케어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친정 아버님이라고 생각하며 모셨습니다. 그렇게 병간호에 열중하고 있을 때 제 남편은 점점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죠. 남몰래 눈물을 삼켰어요. 어젠 왜 안 들어왔어? 요즘 외박이 잦은 거 아니야? 아버님 몸도 안 좋으신데 어쩜 그리 밖으로만 나돌아. 내 말이 틀려? 짱알짱알 대지 마라. 네가 남자들 사업에 대해서 뭘 알아? 그래도 남자가 뭐라도 해야지. 집에 재산이 있겠다. 돈 대줄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왈가왈부하지 말고 돈 대줄 거 아니면. 무슨 말이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종류인지는 내가 알아야지. 자기 돈 날린 게 어디 한두 번이야? 아무리 어머님이 돈을 다 대주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들 하나인데 어머님 마음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 지금 아버님 몸도 안 좋으셔. 너보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더 잘 챙겨 알아? 그래봤자 네가 며느리지 뭐 별거 있냐? 넌 남이야. 그냥 집에서 아버지나 잘 모셔. 내가 미쳤지. 당신 같은 남자 뭐 볼 거 있다고 결혼을 하다니. 어머님 아버님 아니었으면 넌 진짜 바로 이혼감이야. 알아? 남편은 제가 저렇게 말을 해도 늘 무시하였죠. 항상 바깥 생활을 중시하던 남편이었기에 아버님이 아프셔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 저는 남편이 밖으로 돌았지만 아버님을 모셨어요. 그런 저에게 어머님은 정말 미안해 하셨지만 그동안 주신 사랑이 너무 컸기에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아버님의 대소변까지 받아내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제 손에서 눈을 감으셨죠.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만큼 슬펐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에게 또 한 번 고마워하셨고요. 고맙다 애미야. 네가 잘 모셔준 덕분에 네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쉬다 돌아가셨어. 요양원에 있었으면 그 차가운 데서 가족들도 다 못 보고 돌아가셨을 텐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네가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든든한지 고맙다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 도리를 한 걸요. 이제 어머님도 제가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저에게 고맙다고 하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머님께 늘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지난 뒤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그리고 멋진 사내 아이를 낳았고요. 시어머니는 몸조리조차도 친정 어머니만큼 해주셨네요. 덕분에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는 확실하게 하였죠. 아이를 낳아 이제 남편이 조금 제정신을 차리나 싶었지만 역시나 아이가 있어도
남편은 밖으로 나돌았어요. 이젠 사업뿐만 아니라 여자도 만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저녁엔 술 냄새에 와이셔츠에 여자 화장품을 묻혀놓는 일도 허다했죠. 시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더 이상 큰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많이 참았지만 이젠 한 아이 아빠, 가장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다그쳤고 저희 그런 모습에 남편은 더 밖으로 돌았죠. 이 화장품 묻은 옷 뭐야? 하다하다 바람도 피우니? 아니, 여자가 없을 수 없지. 그렇게 돈을 펑펑 써대고 다니는데, 안 그래?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거지. 집에서 노는 네가 뭘 알아? 네가 뭐 아는 게 있냐? 뭐?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우리 이제 민철이도 있잖아. 당신 정말 정신 차려야 해. 언제까지 어머니가 건강하실 것 같아? 정말 재산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벌어오는 돈은 없는데 써대는 돈은 많고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애가 뭘 배우겠어? 이게 진짜 선 넘네? 오갈 데도 없는 거 불쌍해서 얼굴 하나 믿고 결혼해줬더니 나를 훈계해, 네가? 뭐? 나한테 할 말이 그게 다니? 여태껏 너랑 결혼해서 아버님, 어머님 말고는 당신 때문에 행복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결혼해서 집에서 최대한 당신 내조에 어머님, 아버님 최대한으로 모셨고 아이도 낳았어. 이런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할 말도 못해? 말을 말자. 무식한 너랑은. 솔직히 너랑은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너를 보면 영감도 안 떠오르고. 사업가는 영감이 생명인데. 남편에게 상처받고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도 절 달래준 건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모든 것을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였죠.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더욱더 투정을 부렸고요. 정말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어머니뿐이었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어.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저렇게 네 속만 썩이니 원. 참 내가 너 볼 낯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님이 무슨. 제가 부족한 탓이죠. 그냥 민철이도 태어났고 이제 좀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매번 저렇게 실속 없이 돌아다니고 술만 먹기만 하니까 너무 속상해요. 요즘엔 여자도 만나고 다니는 것 같고요. 저도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어머님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숨 쉴 공간이 없어서요. 어머님도 누구보다 속상하실 텐데 어머님마저 안 계셨으면 저 못 버텼을 거예요. 철저히 시어머니와 둘이 의지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아빠의 빈자리가 무색하게 잘 자라주었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손주 보는 낙에 살았죠. 그렇게 남편에게 기대는 저버린 채 말이에요. 시간이 흘렀고 남편에게 조금의 기대도 없어졌을 즈음 저도 조금씩 자립할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저에게 무엇이든 지원해 주시고 싶다 하였죠. 감사하게도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조그만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평생 사회생활이라곤 해본 적도 없는 저지만 아무 일도 없이 돈만 축내는 남편을 생각하면 제가 뭐라도 해야 했어요.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있는 솜씨라곤 반찬 만드는 솜씨였기에 자신 있게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조그만 신도시 아파트 근처에서 열었던 반찬 가게였기 때문에 장사는 잘 되었어요. 주부들이 많이 왔기 때문이죠. 제가 장사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돈이 벌리기 시작하자 남편은 이젠 반찬 가게까지 찾아와 돈을 가져갔습니다. 20만 원만 주라. 엄마가 요새 돈을 안 줘. 요새 가게 장사 잘 된다며? 네 돈이 내 돈이고 그렇지. 여기서 빼간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돈을 달래? 뭐하고 다니는 거야? 남편 노릇은 못하더라도 애 아빠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오늘 민철이나 데리고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는 거야. 오랜만에 아빠 노릇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어차피 가게도 우리 엄마가 차려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돈이지. 나 이제 외동 아들인 거 몰라? 네가 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누리고 살 수나 있겠냐? 서방복은 없어도 돈복은 있다니까 하여간. 우리 엄마도 하여간 아들 뭐 하나 차려줄 생각은 안 하고 완전 남의 며느리한테 가게 하나 떡 차려주고 말이야. 네가 생각해도 너무 심하지 않아? 우리 엄마지만 성격 하여간 유벌나. 어머님이 오죽하면 그러시겠어? 민철이랑 밥 먹는다고 하니까 주는 거야. 20만 원 여기. 밥 먹고 영수증 가져와. 당신 못 믿는 거 알지? 그리고 오랜만에 어머님도 모시고 가고. 어머님 은근 당차 보이셔도 이젠 많이 늙으셨어. 알아? 한 번씩 제 속을 뒤집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남편은 오늘 웬일인지 아이를 데리고 나가 밥을 먹는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였죠. 설마 아이 얘기까지 했는데 거짓말을 할까 싶어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일이 끝나고 퇴근을 하려는데 남편 차에 어떤 한 여성이 타고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이가 없었죠. 이제 남편의 바람에는 면역이 들었다 싶었는데 막상 또 눈으로 보니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남편 사랑도 못 받는 박복한 팔자구나. 남들은 시댁 잘 만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줄 알지만 속속들이 살펴보면 한평생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며 자책했네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하고요. 아까 여자랑 가게 앞에 지나가던데 안 걸릴 줄 알았어? 진짜 지겹다 당신 봐라. 민철이 데리고 저녁 먹는다며? 아들을 팔아? 그냥 지나가는 바람 아니야. 진지한 관계야. 뭐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좀 기다렸어. 어차피 너랑 나랑 의무적으로 산 지 오래잖아. 안 그래? 그 여자랑 살고 싶어. 어차피 너 이제 가게도 하고 있고 민철이 데리고 충분히 살 수 있잖아. 진짜 뻔뻔하다. 바람은 당신이 펴놓고 나보고 지금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거야? 절대 그렇게는 못해. 민철이는 생각은 안 해? 쨍그랑 저의 그 말을 방 너머 듣고 계셨던 어머니께서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죠. 매번 다투기는 했어도 심각하게 이혼 얘기는 오가지 않았기에 어머님도 그러려니 하셨지만 실제로 이혼 얘기가 오가니 어머님도 놀라셨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오셨죠. 애비, 뭔 말이냐? 너 지금 민철 애미 보고 이 집 나가라고 하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네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한 게 있어? 어? 애미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나랑 네 아빠 모셔. 네 아빠 평수발 다 들고 이제서야 민철이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매일 반찬 냄새 맡아가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네가 어떻게 애미한테 그런 말을 해? 내 배로 나왔지만 네가 사람이냐? 어? 아 엄마, 아들은 좋아요. 그만하세요. 이제 아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아들이 행복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뭐? 행복? 말이면 단 줄 알아?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나보고 이 집을 나가달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이혼은 정신 차려 이 녀석아. 언제쯤 정신 차릴래? 어? 이제 이 아빠 돼가지고 아유. 어머님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남편과 저는 놀란 나머지 얼른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서는 어머님 연세도 있고 하셔서 충격받아 쓰러지신 거라고 했어요. 어머님을 퇴원시켜 집으로 모신 뒤 이렇게 쓰러지게 한 게 제 잘못인 것 같아 하염없이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쓰러지자 이때다 싶었는지
재산을 차지할 생각만 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괜히 어머니한테 못 볼 꼴을 보여드려서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평생 이 집에 시집와서 몸 바쳐 시합의 병간호해. 나 모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내 욕심에 너를 붙잡아만 뒀어. 평생 철없는 남편이랑 사느라 속상했지? 내가 너한테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아휴.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이 몸져 누운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은 점점 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젠 집에 그 상간녀도 들이기 시작했어요. 인근의 말에 들리기로는 민철 아빠가 요새 어느 외간 여자랑 그렇게 쏘다니고 건물도 보러 다니고 펜트하우스도 보러 다니는 둥 아주 신이 났다는 거였어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았네요. 자기 엄마는 지금 몸져 누워있는데 연애에 사치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다니다뇨. 정말 괘씸했습니다. 평생 나에게 행복이란 걸 안겨주지도 않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어찌해야 할까 고민만 하였죠. 하지만 아이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지금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참는 거와는 무색하게 점점 도를 넘더군요. 대놓고 저에게 나가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말이죠. 엄마 저렇게 됐는데 내가 너랑 살 이유가 있겠냐? 너 하나 끔찍이 여기시는 엄마인데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난 너랑 살 이유 없어. 알아? 엄마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고 너 살 길 알아서 나가 찾아. 설마 우리 집 재산 다 많은 건 아니지? 미친놈. 네가 인간이니? 너네 엄마 저렇게 몸져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어? 그러고도 네가 민철이 아빠야? 민철이 핑계 좀 대지 마. 그 핑계 대서 어쨌든 이 집에서 한 자리 차지해보고 싶은 거 아니었어? 너 그거 하나 때문에 버틴 거잖아.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내가 너랑 똑같은 놈으로 보이니? 이 인간 말종아? 어머님만 아니면 너 내가 진짜 가만 안 뒀어. 남편과 대화를 하고 나면 제 마음은 칼날이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것만 같았어요. 어쩜 저렇게 이기적인 인간인지 누워 계신 어머님이 불쌍했죠. 어머님은 그런 남편의 망나니 짓을 보면서 눈물만 훔칠 뿐이었어요. 자식복도 지질이 없는 어머님.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이 슬퍼하시든지 말든지 그 상간녀와 붙어 다니면서 같이 살 집을 알아보았죠. 한순간에 불장난인 줄 알았던 그 바람이 우리 집의 대혼란을 야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은 모든 걸 아시고 더 이상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본인의 몸이 너무 노쇠해진 탓인지 예전의 기량도 안 나오셨거든요. 어머님이 참으로 안타까웠죠. 이혼도장 찍으라니까. 어차피 엄마 곧이야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알아서 찍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버틴겨? 그 반찬 가게라도 지키고 싶으면 도장 찍어. 그리고 민철이도 네가 키우던지. 어차피 헐몸이어야 새 출발하기도 편하지. 뻔뻔하긴 짝이 없는 놈. 이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네 입에서 뻔뻔하게 꺼내지 마. 평생 불륜남녀 소리 듣기 싫으면. 이젠 진짜 너랑 살 이유가 없다. 나도 내 행복 찾아야지. 우리 예쁜이랑 살 집도 알아봤어 이미. 넌 그냥 몸만 나가면 돼. 어차피 이 집에서 누렸던 것들 다 우리 엄마 덕에 누리고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몸만 나가. 내가 할 말은 이거야. 전하의 배은망덕한 놈. 한평생 언제 정신 차리려나 했는데 이젠 너한텐 기대도 없다.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언제쯤 괜찮아질까? 이제는 좀 철들었나 기다린 세월만 한평생이다. 내가 죽어서도 애미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눈을 감어? 네가 사람이야? 아, 엄마는 빠져요. 남한테 왜 그래 도대체?
내가 엄마 자식이지. 얘가 엄마 딸이야? 내가 얘랑 살기 싫다고. 나도 사랑하는 여자랑 살 거라고. 남편은 이 말만은 내뱉고 또다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마 상간녀를 만나러 간 모양이었죠. 그리고 어머닌 무슨 결심을 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전 계속 반찬 가게를 나가며 어머님의 병간호를 병행했죠. 그로부터 얼마 후 어머님이 모든 친척분들을 모아놓고 중대한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죠. 저와 제 아들 그리고 남편까지 꼭 이 자리에 참석하라며 신신당부를 하였어요. 전 일을 끝내고 얼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남편과 상간녀도 와 있었고요. 기가 막혔네요. 이제 모든 친척들 앞에서 이 여자가 본인의 여자인 것처럼 공표하려고 데리고 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어머, 아직도 안 나가셨어요? 우리 오빠가 말했다고 하던데. 이제 주인은 나라고. 저 오빠랑 같이 살 집도 알아봤어요. 얘기 들으셨죠, 형님? 어마어마한 펜트하우스예요. 형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뭐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해야 하나? 뭐? 형님? 뻔뻔하기 짝이 없는 년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유부남 꼬셔 죄책감도 없이 여기까지 따라왔겠지. 안 그래? 끼리끼리라고. 김영식이랑 너 아주 잘 어울려. 한 쌍의 원앙 같았고. 언젠가 다 돌려받을 거야. 알아? 남의 눈에 눈물 내고 잘 사나 보자고. 친척들은 웅성웅성 그 상간녀와 남편 그리고 저를 보고 쑥덕거렸습니다. 아주 정말 별 광경이었죠. 전 혹여나 아들이 상처받을까 아들을 방으로 올려보낸 뒤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입을 떼셨죠. 그 이야기는 아주 놀라울 만한 이야기였네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이제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죽기 전에 유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고 유언장만 남길 수도 있었으나 꼭 맨정신에 살아생전에 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언이라뇨. 그리고 아직 살 날이 많으신데 그런 말씀 마세요. 아셨어요? 넌 조용히 해. 이 집에서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 엄마. 이왕 물려주기로 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물려줘요. 어차피 줄 거 지금 주면 좋잖아. 안 그래요? 이제서야 우리 엄마가 내 말뜻을 잘 알아들으셨네. 고마워요 엄마. 내가 이제 잘 모실게.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넙죽 감사하다는 남편을 보며 착잡했습니다. 언젠가 이혼은 해야겠지만 정말 때가 다 된 것 같았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제라도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살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했어요. 어머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그냥 저는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전 어머님의 사랑을 평생 받았으니 그걸로 되었다 싶었죠.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어요. 그것이 어머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다면요. 넌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구나.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이렇게밖에 못 키운 다 내 불찰이다. 그저 오냐 오냐. 언젠간 철들겠지. 조금은 나아지겠지 한 게 벌써 51년이니. 다 내 죄가 커서 그렇다. 애미야, 미안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은 건물 땅 할 거 없이 모든 현금 재산 70억을 우리 민철이랑 애미한테 물려줄 거다. 그리고 너랑 저 환양녀는 당장 나가.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들으세요. 김영식은 이제 내 아들 아닙니다. 오로지 내 자식은 며느리 이순이와 김민철이에요. 모든 재산은 민철이랑 애미한테로 갈 거고요. 이미 변호사 통해 공증을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두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친척들은 웅성웅성 난리가 났죠.
저조차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에겐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간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댔죠. 정말 우악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오빠, 제 상상 속 다 오빠가 받는 거 아니었어? 내가 못 살아 정말. 그럼 땡전 한 푼 없는 그지였잖아. 그 말이 끝나고 남편의 뺨을 날리는 상간녀. 보고 있는데 어찌나 우습고 속이 시원하던지 악역들의 말로였죠. 남편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눈엔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며느리 예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한평생 아들보다도 저를 더 위해주셨던 어머니. 정말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노막 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정신감정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생판남한테 재산을 줘? 난 속았어. 오빠한테 완전히 속았다고. 내 인생 책임져. 다음 달에 결혼할 거라고 다 말해놨는데 거지랑 어떻게 결혼을 해? 닥쳐라. 너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내가 죽든지 말든지 아주 내 재산 탕진할 생각이나 하고 다니고 그게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한평생 민철어미한테 봉양받고 살았다. 네 아비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도 민철애미가 걷었어, 알아? 이 은혜도 모르는 놈, 나가 이제!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나가는 문을 한참 쳐다보다 저를 꼭 안아주셨네요. 네가 내 딸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꼭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아가야. 내가 해줄 건 이런 거밖에 없어. 아들 교육 잘못 시켜 평생을 마음 아파 지냈지?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 혹시나 네 마음에 상처되지 않았을까 늘 걱정했다.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애미야. 그리고 우리 민철이 예쁘게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어머니의 사랑을 제일 받은 건 저예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전 어머니 못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와 뜨거운 포옹을 끝내고 전 다시 반찬 가게와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역시나 제가 임종을 맞이했네요.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하시다 돌아가셨고요. 남편은 장례식장에 와서 많이 울긴 울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재산 때문에 절대 이혼을 못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더 이상은 부부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100% 남편 쪽 가실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야말로 닥쳤던 개가 되었네요. 모든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 채 친척 집을 전전한다고 말이죠. 하나 있는 아들도 평생 엄마 고생시킨 사람 보고 싶지 않다고 하고요. 그래도 애아빠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해 작은 집 하나는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완전 인연을 끊었습니다. 전 하고 있던 반찬 가게가 더 잘 돼서 지금 3호점까지 오픈을 한 상태예요. 한평생 남편 사랑 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평생을 시부모님 사랑에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제 일을 하며 자존감도 많이 회복한 상태이고요. 이 글을 쓰다 보니 돌아가신 어머님이 더욱더 그립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